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좀 더 세상을 넓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에 갇혀있는 시야를 넓혀서 우주로 한번 넓혀봤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세티코리아 한국 대표인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외계 생명체를 찾고 계신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궁금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외계 생명체는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네, 존재합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 이제 과학자들은 확신한다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뭐 99% 뭐. 99.9%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높네요. 99.9%. 네.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저도 글 참 많이 봤는데 이렇게 과학자들의 공감대가 도대체 어디까지 좀 가 있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외계 이제 생명체를 어쨌든 생명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이제 인간만 뭐 고유하다든가 이러기보다는 그 어떤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현상의 이제 연장성산에서 생명체를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주에 널려 있는 물질들이 다 똑같은 원자로 되어 있고 그 환경도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좀 넓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만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편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어느 곳에든 생명이라고 하는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보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우주의 생명체가 없으면 좀 이상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어쨌든 우리랑 막 교신을 할 수 있는 지적 생명체까지 있을 것이냐. 네,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확신하신지가 궁금한데요. 그 외계 생명체 뭐 박테리아라든가 미생물까지는 아마 거의 99.99% 과학자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네. 그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화를 해서 문명을 건설하고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 차이가 있긴 해요. 하지만 거기도 또 이제 우주에 지금 별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행성도 너무 많고 지구라는 달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지적 생명체도 존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적 생명체 잘 살고 있으라 그러면 되지. 네. 굳이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유, 찾으려는 이유가 목적이 뭔가요? 그 외계 이제 지적 생명체를 찾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다 뭐 매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궁금한 거죠. 그 보편적으로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있을까? 찾아보고 싶은 호기심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런 이유는 역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기술들을 가지고 뭐 군사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이제 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외계인을 찾는 게 정말 쉬워 보이지 않는 게 항성, 이건 뭐 태양처럼 막 태양이니까 네, 이게 맞아요. 막 빛나니까 찾을 수 있다 치죠. 행성을 찾는 것도 우리 인류가 아직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아, 행성 찾기 힘들어 이러는데 네, 맞아요. 거기 있는 지적 생명체라니 이거 정말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지금 찾는 말씀하신 거예요? 것처럼 그 별들은 어쨌든 밝게 자기가 빛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옆에 행성이 있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 키면 굉장히 밝잖아요. 그 옆에 반딧불이가 하나 있어요. 그 이 반딧불이가 보일 리가 없잖아요. 네. 그 얘를 꺼야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성을 찾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무렵에 그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게 올라갔어요. 그게 외계 행성을 찾는 전용 망원경인데 그 노력의 여파로 지금 현재 5,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발견했어요. 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발견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뭐 지구가 닮은 행성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고 있어요. 지구하고 닮았다는 이유로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이런 행성인 건 아니죠? 넘어야 될 산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전 우주에서 알고 있는 유일한 생명체, 특히 유일한 지적 생명체는 지구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지구인과 닮은 이제 외계인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이제 스텝이 어쨌든 지구와 자연적인 환경 조건이 비슷한 곳을 찾으면 그나마 지구인과 비슷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아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도 좀 들었었는데 탄소 기반이냐? 뭐 아예 다른 기반, 뭐 규소 네, 같은 걸로 맞습니다. 기반을 했다면 우리가 찾아내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아예 그럼요. 기반 자체가 다를 그 가능성. 우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밖에 없어요. 공간이 넓고요. 시간이 지금 138억 년을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상할 수 없고 탄소 기반이 아닌 뭐 실리콘 기반이나 이런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와, 그거 진짜 너무 특이하겠는데 우리 네,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는 상상도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탄소를 기반으로 한 지구 생명체와 닮은 생명체를 먼저 찾아보자. 그게 지금의 이제 우리들 전략인 거죠. 아, 일단 전략은 정말 아예 다른 형태의 생명체까지 찾는 걸 일차적 목표로 하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지구 생명체와 닮은 생명체를 찾아보고 네. 그 다음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구 생명체는 실체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상상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찾아야 될지 사실은 좀 막막하잖아요. 그 생명체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공 전파를 찾는다라는 네,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찾는 거죠? 그 이제 외계인,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고 싶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가보는 거예요. 그죠? 너무 멀어서. 너무 멀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인데요. 네. 달까지는 가서 봤고 네. 화성은 아직 사람이 못 갔지만 그래도 가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 태양계 내에는 지금 지적 생명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박테리아 같은 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태양계 바깥에 있는 다른 태양계에서 찾아야 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어떤 행성에서. 근데 제일 가까운 행성계까지도 뭐 1초에 한 20km를 날아가는 로켓으로 가도 한 5만 년, 5만 년. 8만 년 이렇게 네. 걸리니까 네. 사실상 우리 문명의 지금 초기 단계에서 가보는 거는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방송이 나가고 있지만 뭐 지구에서 더 전파를 통한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송신을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 안 돼요. 네. 한 100몇 년, 100년. 그러니까 만약에 200년 전에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지구를 관측을 전파 망원경 안테나 갖고 했으면 이런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있다는 거죠. 네. 거꾸로 우리도 어떤 행성을 관측하는데 자연적인 전파 신호 말고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나오면 아, 거기에는 얘네들은 방송국도 짓고 핸드폰도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서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알아보자. 그 방법을 써보는 거죠. 저희 KBS가 이렇게 송출하는 전파가 외계에서 저 멀리 몇십 광년, 몇백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포착이 된단 말인가요? 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송출하는 게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거리 제곱을 약해지잖아요. 네. 하지만 이거는 발생됐기 때문에 계속 뻗어나가다가 지구 대기에서 좀 흡수되고 계속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KBS가 뭐 50년이 되었다. 네. 그럼 50광년을 가고 있는 거니까 50광년 떨어진 별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그들이 굉장히 큰 망원경을 갖고 있어야죠. 이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와, 이 세계로 송출되는 정도가 아니라 외계까지 송출되고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에 맞습니다. 있는 거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아예 작정하고 외계로 신호를 쏘는 경우, 이 경우도 있다면서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게 외계 지적 생명체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뭐 이런 KBS 같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들키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문명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만들어냈을 테니까 우리도 의도하지 않게 나가는 거는 나가되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보내면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뭐 코스믹 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의도적으로 메시지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내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재 물리학자였던 이 스티브 호킹. 네네. 뭐라 그러셨냐, 이분이 우리가 이렇게 외계로 전파를 일부러 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우리한테까지 오려면 그쪽이 문명이 훨씬 더 발달해 있는데 그렇죠. 그쪽이 적대적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딨냐. 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신호를 발사하는 게 위험한 측면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네. 진짜로 있다면. 네, 그런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하는 그 회의에서 그 발표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 전체 중에 아주 1%도 안 되고요. 그 호킹 박사님 말씀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네. 호킹 박사님은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하는데 초기부터 관여하신 네.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자세요. 근데 호킹 박사님이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호킹 박사님이 보기에 이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오래 지속 못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몇백 년이 될지 몇 천이 될지. 아이고.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는 방법은 선제적으로 기계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에? 미리. 뭔가 좀 매정한데요, 방식이 네, 좀. 그러니까 뭔가? 가만히 네. 있으면 멸종하는 거고 네. 그나마 호모사피엔스의 정체성을 살리려면 우리가
사이보그 인간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뭐 네. 100년, 200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줍지 않게 외계인에게 신호 보내갖고 멸종당하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만 참자. 요런 논리세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호킹 박사님이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조금 자제하자. 요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로봇이 된다고 해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잘못하면 멸망하시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호킹 박사님은 그 우리가 사이보그가 되어서 지구에 사는 것뿐 아니라 우주 여행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주로 뻗어나갔으면 지구를 공격해도 우리는 또 이미 다른 데로 다 퍼져나가 있다. 네, 하여튼 굉장히 역시 생각이 완전히 우리 일단 저처럼 평범한 사람한테는 네, 호킹 정말 박사님은 놀라운 굉장히 생각이네요. 원대한 꿈을 꾸셨던 그런 네. 분이시죠. 근데 이제 관측을 하는 데 있어서 망원경 과연 뭐 전파 망원경도 있고 뭐 요즘에 온갖 망원경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망원경이 아무래도 좋을수록 도움이 그럼요. 되겠죠? 네. 망원경은 무조건 큰 게 좋습니다. 거거 익선이라는 요즘 그렇죠. 용어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나네요. 망원경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 분해능이라는 기능이 있고 멀리 떨어진 걸 이제 분해해서 보는 기능인데 그건 망원경이 크면 클수록 좋고요. 집광량에서 빛을 모으는 기능이 있거든요. 옛날에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뭐 종이 태울 때 큰 돋보기를 하면 빨리 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크기와 면적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망원경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초미의 관심사. 저도 사실은 우주 쳐다보는 옛날에 칼 세이건 교수의 코스모스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중고등학교 때 계속 읽었거든요. 네. 틈만 나면. 근데 그러면서 진짜 우주를 꿈꾸곤 했었는데 이제 이런 우주 매니어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할 만한 게 바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과연 제임스 웹 망원경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이 이제 그 자료들을 보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천문학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 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네. 발자취군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이제 띄우기까지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그 알고 싶은데 망원경이 작아서 보지 못했던 걸 요거를 큰 망원경 보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들 다 축적했던 것들을 그 소재로 해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했던 걸 다 해결해 줄 거고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발견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당분간 뭐 10년, 20년 동안은 막 천문학 교과서를 다 다시 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보니까 이렇게 막 사용도 막 순서 정해놓고 막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천문학은 이제 국제 공동으로 보통 사용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안서를 내면 뽑아가지고 다이나믹 스케줄링을 해서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하고 이거를 다 스케줄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데이터를 이제 관측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우주에 가서 우리가 관측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스케줄링을 해서 관측을 하죠. 또 이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참 궁금한데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좀 포착을 한다든가 생명의 징후를 찾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찾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건데 행성을 관측해요. 외계 네. 행성. 그러면 이 행성의 대기를 관측합니다. 그럼 거기에 뭐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물이 있는지, 그다음에 뭐 그 산소, 질소 이런 게 있는지. 그래서 벌써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관측을 해가지고요. 어떤 행성에서 수증기가 되게 많다는 것도 발견을 했고요. 탄소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막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외계 행성의 대기를 관측해서 지구와 비슷한 것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는데 2040년이 아주 중요한 해가 될 수도 있다면서요? 그게 특별하게 그때쯤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네, 뭐 그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과학자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2040년을 D-Day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보낸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포착하는 시기. 오. 근데 이제 이거는 숫자가 굉장히 좀 불확실하긴 한데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외계 행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서 지구랑 닮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애도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가 투입하는 망원경의 시간과 노력을 봤을 때 2040년 정도 되면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낸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하나 정도는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세스 쇼스탁 박사라고 하는 그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미국 그 국회 청문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고 많은 그 세티 과학자들이 그 의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와, 2040년 정말 흥미진진한 네. 시기가 곧 도래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렸을 때 한 번쯤 다들 관심이 있어 하는 게 UFO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미확인 비행물체. 이게 정말 많은 우주 개척과 뭐 온갖 꿈을 좀 불러 일으켰던 것 같은데, 근데 가끔 미확인 비행물체,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쨌든 제일 먼저 뭐가 터지든 일단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제 고체 연료 미사일 쏜 거, 그러니까 그거 이제 UFO 신고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네. 근데 그 UFO라는 것은 이제 미확인 비행 물체 이렇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용어를 좀 바꿨어요. UAP로 바꿨어요. UAP? UFO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 근데 UAP는 U는 똑같아요. Unidentified, 미확인. 근데 A는 Aerial, 공중. 그다음에 P는 Phenomenon, 현상. 그러니까 이게 확대된 거죠. 네. 미확인 비행 물체에서 미확인 공중 현상. 그럼 거기에는 뭐 구름도 들어가고 별도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얘기한 것은 그 UAP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게 뭐 그 자연 현상이든 뭐 인공 구조물이든 존재한다 하는 것들을 인정한 거고요. 그래서 하지만 외계인이 타고 왔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좀 대대적으로 조사해 보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UFO란 말 대신 UAP란 말을 쓰시면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태양계 말고 지구에서 생명체 이외에 생명체를 찾아본다면 가장 유력한 곳이 화성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가장 유력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아직은 더 유력하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제 후보들이 있긴 한데요. 화성이 그래도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화성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많은 무인 탐사선들을 보냈고요. 앞으로 계획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화성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물이 있고 이 물을 통해서 생명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어떤 과정 같은 게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지난 1976년에 바이킹 1호가 처음 화성에 착륙을 했어요. 제대로.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탐사선이 갔는데요. 갈 때마다 이제 새로운 발견들을 하잖아요. 종합해 보면 화성에는 대기가 있고요. 지구의 한 1000분의 1 정도로 옅어요. 하지만 대기가 있으니까 바람도 불고 진눈깨비 눈도 내리고 남극과 북극에 빙하도 있고 뭐 땅을 파면 얼음도 나오는 거 봐서 땅 속은 좀 젖어 있는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 것 같고 약간 그 지구상에서 가축들이 이렇게 왜 메탄가스 뿜어내잖아요. 그 소화작용하면서 그런 거 같은 메탄가스가 막대한 양이 주기적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징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땅을 파서 그 속에 있는 메탄가스를 뿜어내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를 찾자. 이게 지금 현재의 목표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오, 진짜 구체적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가 있는 퍼서비어런스 호라고 하는 미국의 탐사선이 있는데요. 굴착기가 있어요. 근데 깊이 파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미션은 이걸 뭐 1m, 2m를 파는 굴착기를 가져가는 미션으로 가고 있어서 화성은 한 단계 생명체 발견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옛날에 이 화성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쳐다봤을 때 운하 있네라고 착각을 했다가 맞아요. 거기서부터 뭐 온갖 뭐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거기서 인간의 상상력을 정말 자극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운하는 없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흘렀던 흔적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있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노엘 천문대를 만들어서 운하가 있다 주장했는데 실제 그 인공적인 운하는 없지만 물이 흘렀던 흔적들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표면에서 물이 흘렀었고 바다가 있었다는 거는 그 과학적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충돌 과정을 통해서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하지만 땅속은 이제 조금 더 따뜻하니까 거기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것 같고 뭐 그러면 당연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화성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전 화성 그러면 그 사진을 보기 전에는 뭔가 붉은색으로 하늘도 붉은색이고 네. 그럴 줄 알았는데 하늘이 파래? 그리고 얼핏 지구 사진하고 이게 지구의 미국의 사막지대를 찍으면 이러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바다주 사막지대 네, 맞습니다. 사진하고 거의 똑같은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 큐리오시티가 화성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네. 미국의 탐사선인데요.
우리나라 모 방송국에서 그랜드 캐년 사진을 내보내면서 화성 사진이라고 착각을 내보내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나사에서 홈페이지에 네. 화성 사진과 그랜드 캐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비슷하다. 어. 그런 거 이제 잘못 따온 거죠. 순간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와. 그리고 아까 하늘 얘기하셨는데 이게 화성은 대기 조건이 조금 달라가지고요. 이 지구랑 좀 거꾸로예요. 낮에 연보랏빛, 연분홍빛이 보이고요. 푸른 노을이집니다. 붉은 노을이 아니라. 그래서 사진 보시면 아마 노을 지는 장면 보셨을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좀 신기할 것 같죠. 네네. 네네. 아니 그래서 이 파란 사진 도대체 뭐지 하고 네, 진짜 맞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노을이 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 노을이 파란 노을. 네. 붉은 하늘에 파란 노을. 야, 이거 화성에 가보면 정말 정말 특이하게 가보고 저도 그것 때문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묘한 느낌이 좀 들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여러 주요국들이 지금 화성에서 탐사를 노리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목표들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지금 현재 목표 달성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화성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타고 가는 유인 탐사선을 보내는 계획인데 그것도 대략 한 2040년 정도로 미국 나사에서는 잡고 있고요. 지금은 무인 탐사선들이 가서 활동을 하는데 목표가 생명의 징후를 찾기와 생명 찾기예요. 그래서 지금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미국의 탐사선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국 탐사선도 한 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땅에서. 그리고 궤도를 도는 궤도선은 미국 탐사선, 중국 탐사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탐사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데 모든 초점이 생명체의 징후 또는 생명체 자체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우리가 이제 마션 이런 영화 네. 화성에서 막 감자도 키우고 하는 영화도 맞습니다만 궁금한 건 우리가 진짜로 화성에 갈 수 있는지 또 화성에서 진짜로 거주할 수가 있는지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화성에 뭐 거주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 우주복을 입고 밖에 돌아다녀야 되지만 약간 반지하 형태로 그 기지를 지은 다음에 거기서 생활하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달로 가는 계획인데요. 달에다가 기지를 먼저 지을 예정이에요. 2020년대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화성으로 갈 예정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화성으로 가는 데는 그 편도 한 6, 7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멀기 때문에 이제 다른 뭐 사실 아폴로 계획 같은 건 3일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좀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나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있긴 하지만 뭐 궁극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본질적으로 좀 더 궁금한 건 왜 이렇게 화성에 가려고 하나요? 이게 왜 꼭 사람을 거기다 보내려고 하나요? 이미 무인 탐사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무인 탐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면 주로 이제 과학적인 목적을 달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과학자들 사람이 직접 가서 보는 것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뭐든지 직접 가서 직접 보기를 원하고 샘플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고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도 극지 탐험들을 하잖아요. 산에 올라가고 남극에 가고 바다 깊이 내려가고 그런 것들의 어떤 확장인 인간 본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제프 베이조스 이런 신흥 재벌들은 어릴 때부터 약간 B급 그 만화들, SF 이런 걸 보고 자라서 네. 그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 같아요. 1세대 재벌들이 뭐 개척에 땅을 개척하는 꿈을 꿨다면 그들은 그런 꿈을 꾸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산업으로 연결되어서 지구상에서 못다 이루는 어떤 산업적인 꿈을 개척하려는 그런 또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화성으로 가는 건 편도행 티켓 아닙니까? 그래서 못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언젠가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이제 미국 나사 같은 이제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은요,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탐사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미국도 지금 과학자 6명을 태워서 2040년쯤 보내려고 그러는데 6, 7개월 갔다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500일이 넘는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적으로 민간에서 가려고 하는 것들은 편도로 가서 기지를 짓고 살겠다. 네. 이런 건데요. 그 돌아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진 않았지만 이제 미국의 나사 탐사선도 그렇고 뭐 거기도 비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 일론 머스크의 계획 안에도 들어 있어서 돌아올 수는 있지만 거기서 정착하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과연 화성 탐사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목표대로
현재로서 2040년에 화성 유인 탐사 그때쯤 되는 거죠? 네네. 미국 나사가 계획이 그렇습니다. 와, 실현 가능할까요? 달에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그 다음 타깃이 화성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연기를 거듭해서 그러니까요. 자꾸 지금 이렇게 연기를. 됐거든요. 네. 그 이유가 그 달까지는 이제 한 일주일짜리 왕복 여행인데 이거는 500일이 넘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서 가다 살아서 돌아야 되잖아요. 그 생명 유지 장치. 그러니까 뭐 고립된 곳에서 어떤 산소 공급 문제도 있고 연료 문제도 있고 식량 문제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이렇게 클리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되어야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나사에서는 한 30명 규모의 화성으로 갈 후보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우리가 화성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토성이나 목성 자체는 생명이 존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죠? 아직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위성들은 또 얘기가 다르다면서요? 네, 위성들이 지금 굉장히 핫한데요. 네. 그 특히 이제 목성의 위성을 보면 유로파라고 하는 위성이 있어요. 네. 그 유로파는 그 겉에가 다 이렇게 얼음으로 되어 있는데 막 균열 같은 게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측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 유로파의 그 속에 녹아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바다죠. 해저 바다고 그 양이 지구의 바다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소금기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근데 목성의 위성이 유로파뿐 아니라 이오, 뭐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런 애들도 비슷하거든요. 지금은 유로파에 타겟을 맞추고 있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토성의 위성으로 가면 타이탄이라는 애가 있어요. 굉장히 큰 위성인데 그 메탄가스나 암모니아 가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액체 상태가 돼서 막 바다도 형성하고 강도 흐르고 호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게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모습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초창기 지구에서 생명체 탄생의 과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엔셀라두스라고 하는 참 작은 위성이 있는데 얘는 간헐천이 있어요. 이 물이 뚫고 나와서 이렇게 왜 옐로우스톤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관측이 됐어요. 그런 데가 보통 생명의 보고라고 많이 보고라고 나오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멀리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춥지 않을까요? 춥죠. 그래서 바깥쪽은 다 얼음인데요. 여기서 이제 에너지원이 태양이 아니라 목성이 엄청 크잖아요. 그 옆에 달려있는 거 작잖아요. 조성력이라 그러죠. 밀물썰물 만드는 거. 그래서 얘가 토성 근처나 목성 근처에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물질들이 막 기범벅이 돼요. 그러면서 마찰력이 생겨서 온도가 올라가서 내부에 있는 얼음을 녹여서 물을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에너지가 공급이 되죠. 야, 그러면 생명체 형태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명체가 그렇겠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물속에서는 우리처럼 그 땅에다가 이렇게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이런 문명을 기대하기 힘들 테고 심해저에 있는 그런 물고기 같은 형태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해저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보면 외계인 같아요. 외계인 같죠, 맞습니다. 정말 다 독특하게 정말 뭐 다 독특하고 네. 뭐 비도 없이 나름대로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심해저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도 유로파에 살고 있다 그래도 그렇죠. 이게 유로파 생명체예요. 그래도 이상하죠. 구분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주 분야에서 정말 분야 경쟁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일단 나라별로 보면 주목하는 나라가 혹시 있으신지? 아무래도 여전히 미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실제로 양적인 면에서는 중국이 앞섰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미국이 이미, 아니고요. 미국이 아니에요. 이미 정말 며칠에 한 대씩 쏴요. 근데 그 위성 그렇게 많이 쏘면 지구가 점점 이렇게 막 위성으로 덮이는 맞습니다. 쓰레기로 이렇게 덮인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표현 많이 우려가 봤는데. 가죠. 그러니까 이게 네. 우주 산업은 다 각 나라별로 비밀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거나 견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지금은 양강 체제다. 그리고 중국이 양적인 면에서는 앞서기 시작했고 질적인 면에서도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질적인 면도 뭐 예전에 우리가 중국산 그런 값싼 거였지만 지금은 뭐 품질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의 우주 산업도 우주 탐사도 질적인 면, 양적인 면에서 지금 미국을 제쳐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옛날처럼 일강으로 미국 혼자서 이렇게 네,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절대 아니고요. 지금 막 각국이 경쟁하는 네, 두 나라 체제거든요. 양강 체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방들이 협업을 하고 중국은 그냥 오로지 혼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있고 일본, 뭐 인도, 뭐 유럽 연합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같이 하고 있죠. 우리 뭐 뒤늦게 단우리를 쏜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라도 우리가 이렇게 막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한 10위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금 더 위로 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종합적인 우주 탐사를 하는 7번째 나라예요. 그러니까 발사체와 그 탑재체라는 인공위성, 그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기술 세 가지를 다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까지 합쳐 7나라밖에 없습니다. 우주 개발에 이렇게 참여하고 또 혹시 앞서가게 되면 장점이 뭐길래 이렇게 다 경쟁을 하는 걸까요? 이것도 다 동상이몽인데요. 동상이몽 나라마다 다른 거. 미국은 이제 항상 우주 탐사할 때 인류 번영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네가 모든 인류를 대변해서 한다. 이런 게 되게 커서 인류 번영이에요. 오, 뭐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슈퍼맨, 뭐 어벤져스 네, 그렇죠. 이런 그런 영화들. 거랑 다 일맥상통해서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인류가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국은 우주 굴기, 그건 굴기자 들어가는 네. 거. 그래서 뭐든지 최초, 최고, 최대. 거기도 일종의 그 우주조차도 패권 전쟁의 네, 대상. 그래서 중화사상 고추예요, 거기는. 네. 사실 그러니까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이 없는 거죠. 그 일본은 다 아시겠지만 과학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남겨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거는 군사 대국을 지향하는. 아니, 이제는 뭐 좀 약간 대놓고 하잖아요. 지난해부터 그렇게 네네.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다 의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있는데요. 인도는 그 탐사선 같은 탐사선 미국의 한 10분의 1 가격으로 만들어요. 물론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그 철저하게 상업적인 걸 노립니다. 틈새 시장. 그러니까 그렇게 각 나라마다 이제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일단 우리는 종합적인 국가라서 어떤 우리나라만의 특색을 나타내기보다는 일단 따라잡기. 그래서 지금 누리호를 통해서 따라잡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은 우리도 어떤 전략을 우리가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는 시점에 이제 도달한 거죠. 우리가 늦게 시작해도 정말 나중에 뒷심 발휘하면서 잘한 적이 정말 많았으니까 우주 개발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일본 따라잡기가 그 단기 목표예요. 이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정말 우주 여행하면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류가 민간 차원에서는 우주에 어디까지 간 겁니까? 이게 우주다 아니다 막 논쟁도 많던데요. 네, 논쟁이 많고요. 2021년 7월달 우리 그 민간에서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의 이제 뭐랄까 그 기점이 되는 건데요. 그 제일 먼저 포문을 연 곳은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리차드 브랜슨 회장이에요. 그분이 만든 자기네 회사에 만든 로켓을 타고 이제 일반인들을 태우고 85km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그 로켓을 타고 네 사람 본인도 같이 탑승을 했고요. 그 107km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게 이제 2021년 7월달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양 팀 다 우주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이게 좀 논쟁이 되니까 어디서부터가 우주냐, 네. 어디까지 갔다 와서 우주를 쳐주느냐인데 통상적으로 100km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공기가 되게 희박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처음 갔다 온 버진 갤럭틱에서 85km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우주가 아닌데요? 네, 우주가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미국에서는 마일이라는 단위 쓰잖아요. 50마일입니다. 아. 그럼 이게 대략 1.6을 곱하니까 80 몇 킬로미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국 로켓을 타고 한 80km를 올라갔다 오면 우주 갔다고 쳐주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이제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러시아는 100km. 그래서 이제 관용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했으니까 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 통합 작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아마 100km를 기준점으로 잡는 것도 통합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 뭐 일론 머스크도 뭐 몇 마디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갈 수 있는 것처럼 더 그 가나요? 이제 일론 머스크는 최초란 타이틀을 놓쳤죠. 네. 근데 이게 지금 85km, 107km를 뭐 90분 만에 올라갔다 오거나 10여 분 만에 올라갔다 오는 거였는데 2021년 9월에 일론 머스크가 크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자신이 만든 스페이스 X라는 회사에서 만든 로켓에 사람들을 태우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585km 정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죠. 차원이 다르네요, 진짜. 상대가 안 되고 국제 우주정거장이 한 400km 정도 떠 있거든요. 그보다 더 멀리 간 거예요. 진짜 완전한 우주입니다, 네. 진짜. 네. 그래서 아폴로 계획에 의해서 이제 그 달에 갔다 온 우주인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멀리 간 축에 속하거든요. 민간인으로서는 아마 제일 멀리 간 걸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90분이나 뭐 10여 분이 아니라 3일을 있었습니다. 오. 그 지구를 15바퀴 돌았어요. 야, 이거 진짜 우주여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약간 궤도 올라갔다 오는 것하고 도는 것 이렇게 좀 차별화되어서 역시 일론 머스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역시 대단하게 합니다. 그러면 뭐 민간 차원에서도 더 갈 수 있는 겁니까, 진짜로? 지금 말씀드린 이 패키지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가고 있고요. 실제로 버진 갤럭시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모객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 타겟은 이제 달이거든요. 네. 달로 가는 것은 아직 간 적은 없고요. 2023년 올해네요. 그 일론 머스크가 일본의 그 굉장히 돈이 많은 분한테 티켓을 8장을 팔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보내겠다. 근데 이제 갈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달까지 가서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오는 건데 그러자면 생명 유지를 위한 게 좀 확실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2023년에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을 타고 그 일본의 그 돈이 많은 그 사업가와 친구들, 우리나라 사람 한 명도 거기 탑승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가수 탑. 네. 뭐 초청을 한다 그래요. 그렇게 회자되고 있어서 네. 좀 올해 아니면 뭐 내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상업용 우주 개발이라는 게 최근에 자꾸만 나오니까 궁금한 건 이 관광용, 상업용 우주 개발이 진짜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중에 산업이 진짜 되겠느냐, 아니면 이러다 그냥 일종의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의 취미 활동으로 끝날 것이냐,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이것도 역사를 되짚어서 비행기 그 역사를 보면 예전에 이제 비행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태워줬대요. 그 소수의 사람들은 탔잖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행기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쓰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로켓도 재활용 기술이 발달해서 반복해서 쓰거든요. 그럼 10번 쓰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그거 하나랑 안전장치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뭐 지금 기대하기에는 뭐 이렇게 아까 100km 올라갔다 오는 그런 정도는 대륙간 여객선 뭐 비즈니스 클래스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우주 개발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의구심을 갖고 보는 측면이 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이게 약간 우주 개발이 이렇게 약간 뭔가 파도를 타는 느낌이 드는 게 맞습니다. 1969년에 달에 갔으면 아니 그다음엔 달에 적어도 지금쯤 식민 기지를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영화들 보면 네. 옛날에 보면 적어도 2000년에는 달에 막 기지 다 있거든요. 근데 웬걸 오랫동안 달에 안 어떤 갔죠. 우주 개발 네. 전혀 안 되고 달에도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다시 바람이 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의 2차 바람인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거 또 꺼지는 거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 우주 개발이 당장 돈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면 또 식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탐사는 막대한 돈과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와 민간과 국민 지지까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합쳐졌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달로 수학여행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미국 의회에서는 아폴로계에 삭감안이 올라갑니다. 성조기 사진 찍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23호까지 계획돼 있던 게 17호로 끝나고요. 18호는 이제 소련이랑 도킹한 데 쓰이고 우주 비행사도 더 이상 안 뽑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주 탐사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인 탐사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 논리와 그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진보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토화되어 버렸고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붐이 일어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쫙 하고 일정 부분이 충족이 되면 또 꺼질 거예요.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 온단 말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지금 그 달에다가 기지를 짓겠다는 건데 그 기지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목표가 달성되면 그걸 확대해서 구태여 거기에 사람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아마 실험을 하는 과학기지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지 않고 좀 계속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맞습니다. 또 이제 각국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약간 거기서는 걱정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아마 달 성공하고 나면 다른 나라들이 거기다 투자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럼 그 스킵하고 화성으로 갈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용을 줄여야 결국 우주 개발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니까 여기서 로켓 재활용 기술 일론 머스크가 특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네. 로켓을 재활용하는 게 진짜로 현실성이 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지금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엑스뿐 아니라 제프 베이즈 회장의 그 블루 오리진도 그렇고요. 이 재활용 기술은 이미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다시 혼자 돌아오는데요. 걔를 한두 시간
점검한 다음에 다시 보내는 것까지도 되고 있어서 그러면 뭐 하나를 쏘는데 1,000억 원이 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100번 쓰면 뭐 10억 원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활용 기술이 그 민간에서의 상업적인 우주 탐사나 여행의 아주 키 중에 키인데 지금 그게 그 활용이 되고 있고요. 성공하고 그 부분 엔진 부분뿐 아니라 위에 있는 뭐 페어링이라서 껍데기 떨어지는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재활용하는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이제 어떤 완성도 이게 상업적인 우주 여행의 뭐 미래를 판가름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알뜰살뜰하겠어요. 그렇죠. 알뜰살뜰하게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럼 거꾸로 여행자 입장에서 좀 궁금한 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우주 비행사를 보낸 적은 있었는데 그때 보면 막 저 훈련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훈련하고 일반인들이 가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훈련을 꼭 받아야 되고 또 신체도 막 건강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행기 탈 때 우리가 훈련 받지 않잖아요. 그 뭐 의사들의 조언은 하지만 민간에서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훈련이 없습니다. 간단한 적응 훈련만 하고 가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렇게 계속 진화할 거예요. 안전하게.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제프 베이조스 회장의 그 블루 오리진을 타고 갔던 분 중에 82세 여성분이 계셨고요. 90세가 넘는 남성분이 계셨어요. 물론 건강하신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연령이나 뭐 건강 상태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증명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훈련 없이 가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 건 이게 우주 산업하면 진짜 와 막 꿈의 산업 같아서 뭐 멋져 보이긴 하는데 또 한 가지 단점은 야 이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과연 뭘 할 수 있지? 뭐 이런 궁금함들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누리호 쏘잖아요. 다누리 이러면 거기가 이제 뭐 그 몇 개 한화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선발로 나서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그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 몇백 개가 같이 하고 있어요. 자동차 산업이 종합적인 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그 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의 그 제조업 면에서의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나라에서 협조를 구하기가 되게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지금 작은 소형 인공위성은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좀 장기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우주 탐사를 통해서 스핀오프라 그러죠. 거기서 나온 것도 나온 게 MRI 찍는 거라든가 또는 뭐 전자레인지고 데워 먹어야 되니까 진공 포장 기술, 그다음에 기능성 옷, 뭐 이런 것들이 뭐 라식 수술, 뭐 이런 게 전부 다 우주 기술에서 이렇게 산업화된 것들이에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우주랑 이렇게 딱 선뜻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다 네. 우주 개발하고 왜냐하면 관련됐다고요? 우주라고 하는 건 극한 공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주선이라는 건 고립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진공 포장했다가 물 타서 금방 먹고 금방 데워 먹고 이래야 되니까 전자레인지랑 진공 포장이 되고요. 옷도 방사능 대비해서 기능성 옷.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어쨌든 좁은 공간에 적합화되게 하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이제 우주 산업에서 를 위해서 개발하지 그거를 처음부터 민간을 위해서 개발한다 그러면 이게 개발비와 뚜렷하게 어디서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것이 없이 국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스피노프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걸 가늠하기는 조금 쉽지 않더라도 좀 궁금한 건 언제쯤 우리가 진짜 항공권 사듯이 우주 이 관광 상품을 살 수 있는 시기 일반인들도 뭐 이렇게 제프 베이조스랑 친분이 없어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쯤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지금 반복해서 갔다 오니까 네. 점점 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등급이 나눠지겠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어쨌든 일반인들이 돈의 문제이지만 갈 수 있는 것은 열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세 회사뿐 아니라 이걸 준비하는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잉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비행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 실험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회사들이 메이저가 뛰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판도는 좀 달라져서 뭐 저는 한 10년 뭐 그 정도 내에 실제로 그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오는 것 정도는 뭐 우리가 그 대륙간 여객선 타는 그런 정도에서 가능하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이렇게 와, 진짜 놀라운 변화가 지금 우리 어떤 우주를 둘러싸고 최근 들어서 아주 가속도를 내면서 네, 변하고 있는 맞습니다. 모습. 요거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우주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있다가 한번 가라앉았다가 하는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올라가게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확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